소설 고요 속의 비명 황호진 연쇄 사건의 그림자. 밤이 깊을수록 진실은 더 가까이 있을까 아니면 가장 짙은 어둠에 갇혀버릴까. 일장 어둠의 불씨. 1999년 11월 서울 은평구 겨울비가 살짝 얼음이 되어 내릴 무렵이었다. 어느 주택가 새벽 2시쯤 CCTV 카메라 앞을 한 그림자가 스쳤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다. 카메라 화질은 나쁘지 않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식별할 만큼은 아니었다. 그날 새벽 24세 회사원 박선영이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문 밖골목 어귀에서 난다던 울음은 이내 그녀의 꿈을 찢고 잠에서 깨운 진동이었다. 밖이 조용했다. 그녀는 뒤척이다 잠시 눈을 붙였다. 이튿날 아침 그녀의 방은 곧 수상한 소식으로 들끓었다. 은평구에서 유사한 형태로 죽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사인은 목졸림. 소지품도 훔치지 않았고 눈도 입도 피 흘린 흔적이 거의 없었다. 벽에는 희미한 붉은 자국. 마치 X자 모양 같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다. 공포는 그렇게 시작됐다. 2장 첫 번째 희생. 피해자 이름은 김하늘 가며 대학 졸업 직전 열정적으로 아르바이트하며 꿈을 키우던 23세 여성이었다. 그녀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버스를 탄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수사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하늘은 창백했고 방 안에서 문틈이 살짝 열린 채로 발견됐다. 문틈에서는 바람소리, 버스 소음, 세상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의 손톱 및 손가락에선 작고 까만 먼지 같은 건 라텍스 조각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손등에는 붉게 스며든 글씨 같았던 상처가 있었다. 자살로 보이기엔 부자연스럽고 사고로 보기엔 너무도 의도적이었다. 다음날 언론에서는 은평구 여성 피살이라는 타이틀 아래 여러 추측들이 쏟아졌다. 강도? 남자친구의 복수? 길 잃은 광인? 수사관들은 공통점을 찾는다. 첫째 피해자가 귀가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둘째 사건 현장은 모두 주택가 낮은 골목. 셋째 피해자 집이나 근처에는 CCTV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았고 설치되어 있어도 사각지대였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친 공통점은 따로 있었다. 3장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다. 두 번째 피해자는 20세 대학생 이수빈 가명 술자리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패턴은 비슷했다. 늦은 밤 혼자 귀갓길, 버스 정류장 혹은 골목길. 그녀는 집 근처 골목에서 나무 판자에 몸을 기대어 있었고 목이 졸린 채 쓰러져 있었다. 지문 발자국, 머리카락 범인은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 손톱 밑에서 또 라텍스 섬유가 발견됐다. 그리고 손등엔 이번엔 비자 모양의 흉터가 있었고 손톱 하나에는 개별적으로 깨진 모양, 마치 무언가를 누르거나 파낸 듯한 흔적이 있었다. 수사본부는 라텍스 장갑을 단서로 잡는다. 범인이 자신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했을 가능성. 라텍스 섬유 조각은 장갑이 파손되었을 때 떨어진 조각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언론은 은평 연쇄살인이라 보도를 시작하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버스를 타거나 역에서 내릴 때 친구가 귀가길 동행할 때에도 등을 돌리는 걸 두려워했다. 사장 언론과 공포의 확산. 하지만 왜 여자를 노리는가? 왜 늦은 시간 혼자 있는 여성인가? 인터뷰, 라디오, 지역신문, TV 토크쇼까지 사건을 다루지 않은 매체가 없었다. 피해자 가족, 친구들은 공포와 혼란 사이에 갇혀 있었다. 시민들은 통행금지는 아니었지만 스스로 외출을 제한했다. 버스는 그 시간대에 한 칸 더 채워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가득했고 택시를 잡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다. 사건을 추적하는 기자 중 하나인 정민영 기자는 피해자들의 일상, 학교 생활, 가정 환경까지 취재했다. 하지만 모두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이었다. 그들을 특별하게 주목할 이유는 없었고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5장 두려움의 형태. 세 번째 피해자 박지우가 명는 회사원이었다. 퇴근 후 버스를 갈아타곤 마을버스를 타고 그리고는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날은 눈이 조그맣고 골목길이 미끄러웠다. 발자국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지나간 이의 코트 차림, 발자국 방향,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뒤섞여 있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박지우의 손등에도 모양 없는 흉터가 있고 손톱 밑에서 라텍스 섬유 조각이 여러 개 나왔다. 라텍스 소량. 지문도 없고 피도 별로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바지 주머니 속엔조차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있었다. 종이엔 희미한 잉크로 누가 보고 있느냐 라는 글귀가 반쯤 지워진 채였다. 경찰은 이 종이가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직접 연결일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남기려는 의도가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했다. 6장 수사본부 결성. 서초경찰서, 은평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대해 수사본부를 꾸렸다. 프로파일러도 국내 처음으로 투입되었다. 그는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했다. 늦은 시간 귀가. 대중교통 골목길 통행. 단신 혹은 친구나 가족과 떨어져 귀가. 손톱 밑에 라텍스 섬유 조각. 손등 손가락 등의 모양 없는 흉터 혹은 특이한 상처 XV 모양 등 반복. 언론과 경찰은 이 모양 없는 상처가 사실상 어떤 코드일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흉터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패턴이 있다는 것은 명확했다. 수사는 클럽, 동아리, 교회, 심리상담소 등의 정보를 뒤졌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친구 관계망, 과외교사,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모든 접촉망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 중 한 명의 일기장에서 똑같은 글귀가 나왔다. 7장 일기장의 문장. 박지우의 일기장 몇 페이지를 넘기자 반복적으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진실은 숨겨진 자의 무게다. 진실은 너의 것이 아니다.
진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런 문장들이 밤마다 고통에 시달리는 듯 반복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에 자다가 누군가의 속삭임에 깨는 느낌,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 전화 벨소리에 아무도 없었던 순간들을 일기장에 적어놓았다.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진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8장 심리게임의 가능성. 프로파일러는 범인이 피해자들을 미리 지켜보았고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내며 모종의 게임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 게임의 규칙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나왔다. 피해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남아 범인이 정한 진실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선택당하는 자가 죽는다는 것. 범인은 피해자들이 특정 커뮤니티 또는 동아리 혹은 상담소 등에서 만났으며 그곳에서 진실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떤 교육 혹은 훈수를 받았을 가능성. 범인은 피해자를 미리 관찰해 그들의 삶 속 불안, 두려움, 감춰진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소재로 공포감과 죄의식 심리를 유발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서신, 상담 기록, 알바했던 카페, 희망학교, 전 직장, 가족 기록 등도 사사시 뒤졌지만 대체로 개인정보 보호, 당시의 기록 보존 미비 등이 수사를 가로막았다. 9장 네 번째 피해자와 단서의 번역. 네 번째 희생자 정소영가명은 미술학원 수강생이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혼잣말을 자주 했다고 친구들이 증언했다. 누군가는 이 캔버스를 보고 있다. 진실이 깃든 그림이라면 나도 무너질까? 라고. 그녀 일기장에서도 이전 피해자와 거의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었다. 수사팀은 그녀의 그림 몇 점도 회수했는데 그림 속 구석에 눈 모양이 반복해서 그려져 있었고 어떤 그림엔 마른 풀잎이 붙어 있었고 그것들이 살에 닿으면 자극을 주는 종류였다. 그림을 검사하던 중 마른 풀잎 아래에서 살짝 묻어있는 혈흔 소량의 DNA가 있었지만 검사가 미흡하여 대림 유전자 타입만 확인될 수 있었다. 이는 뒤에 소중한 단서가 될 줄 아무도 몰랐다. 10장 공포는 도시 전역으로. 사람들은 밤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철저히 막았다. 버스 정류장에도 불빛이 부족하다는 비판, 골목 CCTV 설치 청원 운동이 일어났다. 경찰청 앞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것은 한 시절 도시의 수치가 되었다. 언론은 범인을 고유한 사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편 괴담도 돌았다. 밤길 혼자 다니면 정체 모를 그림자가 뒤따른다. 누군가 거울 앞에서 속삭이는 자신을 본다. 그 문장 진실 그걸 머리에 새긴 자만이 살아남는다. 민영신문방송국에서 방송작가였던 이지연이 괴담을 모아놓고 특집을 기획했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친구들과 접촉했고 같이 잠을 자며 같이 귀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고 했다. 11장 결정적 단서의 추락. 2000년 2월 5번째 피해자가 발견됐다. 이름은 최은서가며 그녀는 대학원생으로 밤늦게 실험실에서 연구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이번 사건은 이전과는 다른 지점이 있었다. 현장이었던 골목 사이사이에 CCTV가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다. 작은 연기처럼 높은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인물 한 명. 목격자의 증언 코트 자락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남자,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무언가를 속삭였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또 이번 피해자의 손톱 밑에선 이전보다 많은 양의 라텍스 섬유, 작은 먼지 조각, 그리고 희미한 향수 냄새처럼 달큰한 냄새가 났다는 증언도 나왔다. 향수 브랜드는 당시 유행하던 밤의 장미 계열. 경찰 과학수사팀은 그 향수 성분을 분석에 넣었다. 하지만 결과는 혼합된 화학물질로 나왔고 단 하나의 특정 브랜드를 지목하기엔 불확실했다. 수사는 거시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향기, 섬유, 상처 모 패턴에 집중했고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제품, 길거리 조명, 버스, 경로, 밤 시간대의 공공전화 부근 기록 등까지 검토했다. 12장 숨겨진 구조. 수사가 깊어질수록 피해자들의 연결고리가 하나둘 드러났다. 몇 명은 같은 심리치료센터를 다녔고 몇 명은 같은 문학동아리 회원이었다. 공통된 관심사 문학, 숨겨진 진실, 자아 탐구. 한 피해자의 룸메이트는 이렇게 증언했다. 소연이가 자주 말했어요. 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녀가 비밀스럽게 남긴 상자 속에는 알 수 없는 작은 종이 조각들, 꾸깃꾸깃 접힌 사진들, 다슴펜 그리고 향이 배인 손수건이 있었어요. 사진들은 너무 흐릿해서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거의 전부가 어슴푸레한 윤곽만 있을 뿐이었다. 손수건에는 머무는 듯한 이미 붉은 자국 같은 얼룩이 있었는데 피인지 오렌지 주스인지 알 수 없었다. 이 구조물은 마치 진실을 찾는 퍼즐처럼 꾸며진 듯했다. 13장 리더의 그림자. 공식 수사본부는 TRUTHSEKR라는 이름으로 이연세 사건을 내부 보고서에서 부른다. 프로파일러 박진무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범인은 자신만의 진실 혹은 타인의 침묵 속 진실에 대한 갈증, 죄의식, 두려움 등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무대 삼아 피해자들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리더, 즉 범인의 모습은 꽤나 추상적이다. 그는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관찰자처럼, 거미처럼 피해자들의 산속에 서서히 들어가 파고든 존재였다. 사람들은 범인이 동아리, 상담소, 치료센터, 문학회, 심지어 일부 종교 집단과도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증거는 희미했고 피해자들 대부분은 상처를 입기 전까지 자아가 분명했고 친구가 많았으며 특별한 비밀이 없다 여겨지는 사람들이었다. 14장 무너지기 시작한 시간. 수사에 참여한 형사들과 프로파일러도 지쳐갔다. 사고 기록이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것들, 증언이 모순되는 것들, 증거 보존이 허술한 것들.
2000년 여름 6번째 희생자까지의 조사 보고가 국회에도 보고되었고 언론은 수사 지연과 무능을 비판했다. 범인이 일부러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식, 주변 정보를 통째로 지우는 듯한 치밀함이 돋보였다. 그해 8월 6번째 피해자 윤정가명이 발견된다. 그녀는 인기 있는 대학 강사였고 주변에 많은 존경자들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현장엔 작은 음악 상자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케이스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엔 6번째 피해자가 어린 시절 부모와 찍은 사진이었고 배경엔 오래된 교실이 있었지만 사진의 배경은 흐릿했다. 그 음악 상자 안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남았다. 어디서 녹음된 건지 모를 오래된 녹음 테이프에 담긴. 그리고 그녀의 손목에는 이전 피해자들과 유사하게 상처 자국이 있었다. 이번엔 자 모양 얇은 배임처럼 보이는 상처. 15장 마지막 조각과 봉투. 2001년 1월 7번째 피해자 최가빈 가명이 발견된다. 그녀는 사진작가 지망생으로 예술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 밤새 필름을 현상하고 스튜디오를 정리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 현장에 작은 흰 봉투가 함께 있었다. 봉투에는 타자기로 인쇄된 단 하나의 문자. 트루스 라이즈 웨어 사일런스 레인즈. 진실은 침묵이 지배하는 곳에 숨겨져 있다.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고가 서늘해졌다. 7번째와 함께 피해자들의 산속에 반복되었던 문장들이 외부로 나왔고 그 문장이 범인의 선언처럼 느껴졌다. 16장 절망과 미제. 수사본부는 남은 한 조각, 즉 범인의 신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향수 성분, 라텍스 섬유 분석, 목격자 진술, CCTV 기록, 사진 분석, 피해자 심리 상태 조사, 그들이 속했던 동아리와 치료센터, 과거 상담 기록 등이 모두 뒤져졌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사진 속 흐릿한 배경, 봉투 인쇄 방식, 라텍스 섬유의 화학 조성, 손톱 및 흉터, 음악 상자의 녹음 테이프 모두 일치점을 찾기에는 애매모호했다. 범인의 존재는 도시의 전설이 되었고 언론에서는 은평의 그림자라 불렀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남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진실을 알기를 멈추지 않았다. 17장 비명 이후. 그 사건 이후 은평구 일대에는 이상한 풍문이 돌았다. 꿈의 목소리 밤마다 피해자들을 닮은 여성들이 꿈속에서 속삭였다. 너의 진실은 무엇이냐? 깜빡이는 조명, 골목길의 가로등 스위치가 꺼졌다 켜졌다 반복한다는 신고. 사진 속 그림자, 피해자들이 생전 찍은 사진에 항상 배경에 어두운 실루엣 혹은 창문 밤 모서리에 뭔가가 있었다는 주장. 사람들은 그 문장을 기억했다. 진실은 숨겨진 자의 무게다. 진실은 침묵이 지배하는 곳에 숨겨져 있다. 그 문장들은 피해자 일기장에서, 그림 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에서, 봉투에서,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졌다. 18장 당신의 방. 어느 비오는 밤 당신은 오래된 골목을 걷고 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고 당신 그림자는 벽 위에서 크게 늘어졌다. 귀 밑으로 바람이 스치고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난다. 당신은 주머니 속에 묻어둔 봉투 하나를 꺼낸다. 봉투 안엔 타자기로 출력된 짧은 문장. 트루스 라이즈 웨어 사일런스 레인즈. 당신은 고개를 든다. 골목 끝 창문 하나가 열려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안이 깜깜하다. 당신은 듣는다. 문틈 아래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진실은 내 것이 아니다. 에필로그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2002년 국회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자는 청원이 통과되었다. DNA 기술이 발전하고 CCTV 저장 기술이 좋아지고 기록 보존도 강화될 조짐이 보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기술적 한계, 증거의 소실, 목격자, 기억의 혼란 등으로 인해 확실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매년 11월이 되면 골목길과 버스 정류장을 찾아 추모의 등불을 켠다. 당신의 진실이 어디 있던 간에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